거지 같은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문이 벌컥 열렸다. 점심 손님으로 꽉 찬 작은 국밥집 안으로 머리카락이 엉키고 옷이 해진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손님들은 숟가락을 멈췄고 사장은 곧바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밥 한 끼만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직원 민우가 뒤를 힐끗 보고는 사장 눈치를 보며 다가갔다. 잠시만요. 제가 작은 걸로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민우는 서둘러 국물을 끓이고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건넸다. 여자는 손을 떨며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다. 사장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벌개진 얼굴로 달려왔다. 민우, 너 당장 나가. 우리 가게가 노숙자 복지센터냐?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거 안 보이냐? 식당 안이 얼어붙었다. 민우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미안하다는 듯 그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당을 나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국밥집 앞에 검은색 고급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며 하얀 머리를 빗어넘긴 노년의 남성이 내려왔다. 그는 조용히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 그리고 점심에 국밥을 먹고 간 그 여자는 그의 아내였다. 회장은 식당 안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장은 오늘로 끝이다. 이날 이후 국밥집 사장은 평생 잊지 못할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그 국밥집 이름은 대단한 간판도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냥 습관처럼 말했다. 거기 사장 성질 더러운 국밥집 있잖아. 회사 앞 사거리 말이야.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에 값싸게 배를 채우기 좋다고 찾았고 기사들은 국물 진해서 속 풀기 좋다며 들렀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늘 긴장 속에서 버티는 작은 전쟁터였다. 싱크대여 앞치마를 질끈 묶은 청년 하나. 이 사연의 또 다른 주인공 28살 민우였다. 민우야, 그릇 좀 빨리빨리 치워. 손님 또 온다. 사장의 고함이 아침부터 날아왔다. 민우는 대답 대신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다. 기름기가 떠있는 설거지통,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쌓여가는 그릇들, 뜨거운 물에 손가락이 얼얼해도 민우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곳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일자리였기 때문이었다. 민우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있었다. 부모님은 오래전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고 남매 둘만 남았다. 낮에는 국밥집, 밤에는 편의점, 그렇게 두 군데를 오가며 생활비와 월세를 겨우 맞췄다.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큰 꿈을 품을 여유도 없었다. 그저 여동생이 병원 약을 끊지 않게 하는 것, 월세가 밀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민우가 가진 전부였다. 그래서 사장의 소리도 견딜만 했다. 성질 더러운 것쯤 참으면 되지. 여기서까지 잘리면 정말 끝이다. 민우는 자기 마음에 그렇게 되뇌었다. 그날도 점심 준비는 숨이 막힐 만큼 바빴다. 끓는 국물 냄새와 김치 볶는 냄새, 주방 한쪽에서는 사장이 고기 삶은 국물을 떠보며 소금 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오늘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민우는 동그랗게 달궈진 그릇을 닦으며 그렇게만 바라봤다. 하지만 운명은 늘 가장 바쁜 순간에 찾아왔다. 문이 열렸을 때 처음에는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점심 손님이 밀려드는 시간이었고 홀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주변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앞에 앉아있던 손님 둘이 걸치는 말투로 속삭였다. 아, 저 사람 냄새 좀. 거지 아니야. 이런 데까지 들어오네. 불편해서 밥을 어떻게 먹냐. 서늘한 시선들이 한 방향으로 모였다. 여성이었다. 머리카락은 떡이 져 있었고 코트는 올이 다 나가 있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힘없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장 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남은 밥이라도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단했다. 추운 길바닥을 오래 헤맨 사람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떨림이 묻어있기 마련이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지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도 겉모습만 본 사람들에게 그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사장은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 구걸하는 데 아니에요. 나가세요. 손님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손님 몇 명이 작게 웃었다. 역시 저 사장. 말은 시원하게 하네. 여자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리고 사장을 보지 않고 주방 쪽을 향해 말했다. 정 안 되면 그냥 국물이라도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민우의 손이 멈췄다. 민우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빵집 앞에서 버려진 빵 한 조각을 동생과 나눠 먹던 날,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어느 빵집 아주머니가 작은 봉지 하나를 건네주었다. 배고픈 사람이 뭐가 잘못이야. 먹고 힘내. 그날 봉지 안의 빵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민우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다. 저 사람도 지금 그때의 우리겠지. 가슴이 먼저 움직였다. 민우는 사장 눈치를 한번 훑어보고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가 국자를 들었다. 푹 고운 사골 국물을 그릇에 가득 붓고 밥 한 공기를 말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들고 그는 조심스레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여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습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민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여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너무 짧게 끝났다. 사장의 고함이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다. 민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에 국밥집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사람들, 계산을 기다리던 사람들, 모두가 한 장면을 바라보는 관객이 되었다. 사장은 거의 뛰다시피 다가와 민우 손에 들린 그릇을 잡아당겼다. 뜨거운 국물이 조금 튀어 민우 손등에 떨어졌다. 따끔한 통증. 하지만 민우는 국그릇이 쏟아질까 먼저 걱정했다. 사장님, 그냥 남은 재료로 한 그릇 만든 거라서요. 손님들 드리는 거랑 똑같이 정성 들여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소리야. 여긴 장사하는 곳이야. 장사, 돈 내는 손님들 때문에 굴러가는 데라고. 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야. 내 허락 없이 국밥 한 그릇을 주다니. 이게 말이 돼. 지금 당장 앞치마 벗어. 민우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때 여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그 아이가 저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제가 미안해서라도 그를 혼내지 마십시오. 사장은 비웃었다. 아주 말도 잘하네. 이봐요. 가게 장사 망치는 건 당신이야. 손님들 보이는데 들어와서 이 꼴 보이면 안 되는 거라고.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뭐? 사장 말도 맞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 청년은 착하네. 하지만 소리는 작았다. 그 누구도 민우 편에 서서 크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사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 오늘부로 잘렸다. 정리하고 나가. 퇴직금 같은 거 기대하지도 마.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고는 국밥 그릇을 여자에게 다시 건넸다. 그래도 이건 드세요. 제 마지막 손님이신 것 같네요. 여자의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때는 몰랐다. 그 허름한 외투 속에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의 배우자가 들어 있었고 그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한 가게의 운명을 바꿀 심판의 씨앗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민우는 사장이 내던진 앞치마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천은 땀과 국물 냄새가 뒤섞여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 앞치마 안에는 그가 버텨온 시간과 여동생의 약값과 한 달의 월세가 들어 있었다. 사장님,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이 일자리 필요합니다. 민우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자존심을 세울 틈도 없었다. 사장은 코웃음을 쳤다.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 널렸다. 너 말고도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어. 손님 다 떨어지게 만드는 직원은 두 번 안 데리고 가. 그는 민우가 쥐고 있던 앞치마를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거 놔두고 나가. 당장. 지금부터 여기 직원 아니야. 대답 대신 민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홀 한가운데 사장과 민우를 둘러싼 눈빛들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안쓰러운 얼굴을 했고 누군가는 괜히 휘말리기 싫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민우야, 나중에 연락해. 도울 수 있으면 도와볼게. 단골 손님 한 명이 작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가게 문을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다. 어쩐지 아까보다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민우는 주머니를 뒤졌다. 구겨진 버스 카드 한 장과 동전 몇 개. 그게 전부였다. 여동생 약값은 다음 달까지 어떻게 버티지. 현실적인 걱정이 바로 머리를 쳤다. 그는 가게 간판을 한번 돌아봤다. 낡은 간판 아래 형광색 가격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 아래에서 몇 년을 버틴 자신이 참 초라해 보였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홀서빙을 보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민우야, 이거라도 가져가. 내가 쓴 거라고 사장님이 난리치길래 내가 슬쩍 챙겨뒀다. 비닐봉지 안에는 조금 식은 국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점이 들어 있었다. 민우는
억지로 웃었다. 감사합니다, 이모. 여기서 일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늘 고마웠어요. 미안하다. 나도 자식 키우는 처지라 사장한테 대놓고 뭐라고 못했네. 그래도 세상은 꼭 너 같은 애를 그대로 버리지만은 않을 거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지금 당장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다. 민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 시각 도시 반대편 한강 근처 넓은 정원을 가진 대저택 한 채가 서 있었다. 자동 대문이 열리자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운전석 옆자리에서 허름한 코트를 벗고 있는 여자가 창밖을 천천히 바라봤다. 머리카락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가지런히 빗어져 있었고 안쪽에는 단정한 자주색 한 벌 원피스가 드러났다. 조금 전까지 국밥집 앞에서 밥을 구하던 그 여자, 지수였다. 기사가 말했다. 여사님, 오늘은 생각보다 좀 늦으셨습니다. 지수는 짧게 웃었다. 길거리에서 조금 돌아다니느라 그랬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표정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 국밥집에서와는 전혀 달랐다. 구걸하던 여인의 떨리는 음색이 아니라 수십 개 계열사 회장을 옆에서 지켜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품위 있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가 멈추자 입구 쪽에서 집사와 직원들이 줄지어 나와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다녀오셨습니까, 여사님?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들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다. 넓은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긴 소파 맞은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성그룹 회장 강태성, 지수의 남편이었다. 태성은 신문을 접으며 물었다. 다녀왔나? 오늘은 어디를 다녀온 거야? 지수는 잠시 대답을 미뤘다. 대신 식탁에 놓인 물컵을 하나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에게 마주 앉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회사 앞 사거리 쪽 작은 국밥집 들어가 있는 상가가 있지요. 태성의 눈썹이 움직였다. 거긴 임대관리팀에서 알아서 돌보는 곳이지. 무슨 일 있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거길 다녀왔어요. 태성은 조금 놀란 눈으로 아내를 봤다. 거기 좀 험한 동네야. 당신이 혼자 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인데. 지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갔지요. 그녀는 옆에 내려둔 허름한 외투를 가볍게 집어들었다. 베이지색 명품 코트가 아닌 낡은 길거리 코트, 찢어진 소매, 해진 깃. 태성은 그 낯선 겉옷을 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당신 또 그 놀이를 하고 온 건가? 놀이가 아니라 확인이지요. 지수의 눈빛은 단단했다. 지수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다. 가끔씩 재단에서 도움을 주는 시설이나 자신들의 건물이 있는 주변의 식당에 가장 밑바닥으로 보이는 차림을 하고 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제일 정확한 거니까요. 지수는 늘 그렇게 말했다. 태성은 그런 아내의 행동을 대놓고 말리지는 않았다. 그 역시
시골 장터에서 자파상을 하던 부모 밑에서 자라 가난과 무시를 뼈저리게 겪었던 사람이라 겉으로 드러난 성공과는 달리 마음 한편에는 진짜 사람 냄새를 그리워하는 구석이 있었다. 다만 오늘은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심하게 상처 입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국밥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태성이 묻자 지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밥 한 끼만 부탁했습니다. 어제부터 굶었다고 했지요. 사장은 당장 나가라고 했고요.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설거지를 하던 아이였어요. 태성의 눈에 관심이 스쳤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밥을 줬나? 네. 자기 사장 눈치를 보면서도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주더군요. 물론 공짜로요. 지수는 짧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잘렸습니다. 가게 한복판에서 모든 손님이 보는 앞에서요. 노숙자한테 밥을 주는 직원은 쓸모없다면서 태성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천천히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했나?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 아이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요. 다만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제 그릇을 놓지 않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여보, 그 건물 우리 것 맞지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회사 앞 사거리 상가는 전부 우리 명의야. 왜 묻나?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국밥집 사장, 그 건물에서 당장 내보내주세요. 거실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태성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감정 때문에 결정을 내리자는 건가? 평소였다면 그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태성은 달랐다. 아내의 눈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감정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여보. 그 사람은 돈을 내는 손님과 돈을 낼 수 없다고 보이는 사람을 철저히 구분해서 대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부류 아닙니까? 태성은 살짝 웃었다. 이제야 알겠군. 그는 탁자 위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관리팀과 법무팀장 연결해줘. 지금 당장. 짧고 굵은 한마디였다. 그 말에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상가 관리팀과 법무팀에서는 난리가 났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요. 저 국밥집 임대 계약 전부 다시 검토하라던데요. 벌금이나 조건을 확 다 올리시겠다는 건가? 그 가게 사장이 회장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무도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다. 단 한 사람, 지수만 빼고, 그리고 그 파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식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여동생 기다릴 생각에 걸음을 재촉하는 청년 민우의 삶에도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국밥집 사장은 평소처럼 계산대 앞에서 돈을 세고 있었다. 동전 몇 개 굴러가는 소리, 지폐 몇 장 넘기는 소리, 그게 그의 하루 중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 오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군. 아침에 그 노숙자만 안 왔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갖춰 입었고 표정은 딱딱한 나무처럼 굳어 있었다. 사장은 그들을 쓱 훑어보며 말했다. 손님이신가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데 포장은 가능하고요. 정장 남자 둘은 대답 대신 가게 곳곳을 둘러보았다. 주방, 홀, 천장, 배수구, 가스밸브, 마치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가게 자체를 검사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러다 한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뭐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장은 본능적으로 거칠게 반응했다. 그러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대성그룹 상가관리팀입니다. 사장은 손에 들고 있던 지폐를 떨어뜨릴 뻔했다. 예, 예. 왜 그 큰 회사에서 저를? 남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짜디짠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사장님, 가게가 들어가 있는 이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사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성그룹, 뭐 그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사장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이요. 왜요? 제가 대체... 남자는 종이 서류를 하나 꺼냈다. 임대 조건 전면 재조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장님이 내던 임대료의 2배로 오르게 됩니다. 사장은 숨이 멎는 듯했다. 두 배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죠.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건 사장님 선택입니다. 감당이 안 되면 계약을 종료하면 되니까요. 출장 나온 법무팀에서 이미 문서 준비 중입니다.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요. 왜 이런 조치를 내리시는 건데요? 저는 아무 잘못도...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오늘 오전 본사에 한 건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사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노숙해 보이는 여성에게 폭언을 하고 증오 발언을 하고 직원을 공개적으로 해고했다는 내용. 아니, 그 여자는 진짜 노숙자였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갔고 손님들 불편해했단 말입니다. 남자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그분은 회장님의 아내였습니다. 사장의 입술이 우두둑 굳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 그 일로 매우 불쾌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보내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장은 주저앉을 듯한 다리를 붙잡으며 말했다. 잠깐만요. 잠깐.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제가 모르고 그런 겁니다. 회장 부인인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했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사정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남자는 표정 없이 말했다. 사장님, 문제는 그분이 누군지를 떠나서 사장님의 태도였습니다. 사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남자가 마지막 한마디를 전했다. 그리고 직원을 해고한 건 회장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준 직원에게 가혹하게 대했다. 그 지적도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사장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아니, 그 직원은
그냥 제 말 안 들어서 남자는 서리를 접었다. 그 가게 회장님 부부가 보시기에는 더 이상 임대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문 닫을 준비하십시오. 사장은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남자들은 마지막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통보 기간은 3일입니다. 그 안에 비우십시오. 문이 닫히자 식당 내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적막함, 기름 냄새, 삶은 고기 국물 냄새, 처진 간판, 닥쳐올 파국,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장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사장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망했다. 진짜 망했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앞에는 더 큰 파도, 더 강한 몰락,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 뒤에는 한 청년의 삶이 조용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국밥집 불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꺼졌다. 사장은 계산대에 머리를 박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업원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시죠. 계속 이렇게 있으면. 사장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다. 조용히 해. 지금 나가라고 했으면서 내가 어떻게 자냐? 어떻게 자라고. 아주머니는 놀라 뒤로 물러났다. 사장은 그대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낡은 의자 다리, 삐걱거리는 소리, 식지 않은 국물 냄새, 그 안에서 한 사람의 몰락이 서서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사장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한 장면만 떠올랐다. 허름한 외투, 떨리는 손, 말을 고르고 또 고르는 목소리. 밥 한 끼만 부탁드립니다. 그 여자가 재벌 회장의 아내일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아니, 그게 말이 돼. 겉모습이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사장은 스스로 변명했지만 그 말은 텅 빈 가게 안에서 허무하게 퍼질 뿐이었다. 새벽 2시 가게 유리문 너머로 정장 차림의 관리팀 직원들이 가게 외벽을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장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아니, 지금 또 뭐 하나요? 벌써 철거 준비하는 겁니까? 직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초기 절차입니다. 건물주께서 명확히 지시하신 부분이라 절차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 그 회장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하는 거잖아. 직원은 고개를 젓고 말했다. 사장님, 회장님은 당신이 망하느냐 마느냐에는 관심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것, 그 이유 하나로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사장은 벙쩍 입을 벌렸다. 직원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일 안에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 말은 사장의 귓속에 천둥처럼 울렸다. 3일, 단지 3일. 그 3일이 지나면 그는 이 가게와 함께 전부 잃게 되는 것이다. 사장이 도망치듯 문을 닫고 돌아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금부터 자신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순간 사장은 두려움보다 먼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노숙자, 아니, 그 회장 부인이라는 여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해? 사장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하지만 그 분노는 그를 어디에도 데려가지 못했다. 그저 더 깊은 절망으로만 향했다. 그 시각 반대편 거리 민우는 여동생과 함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식은 국밥을 데워 둘이 나눠 먹고 있었다. 여동생은 숟가락을 들고 행복하게 말했다. 오빠, 오늘은 맛이 다르네. 진짜 맛있다. 민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오늘은 좀 더 신경 써서 데웠어. 내일도 이렇게 먹자. 여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우의 손은 숟가락 대신 해고 통지서를 꼭 쥔 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이 보지 못하도록 뒤로 숨겼다. 언제 말해야 하지? 아니, 말하면 걱정만 늘릴 텐데. 민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해고, 월세, 여동생 약가, 다음 주 병원 예약 날짜, 그리고 국밥집 사장의 얼굴. 그가 사라지면 미련도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민우는 자기 손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내쫓긴 것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불현듯 떠올랐다. 당신이 준 국밥, 제 마지막 손님이신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지수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 중 가장 깊은 감정의 흔들림을 느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지금 태성의 마음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재벌 회장 강태성은 그날 밤 아내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렸다. 밥 한 그릇 때문에 한 사람의 착함이 드러났고 또 한 사람의 잔인함도 드러났습니다. 당신이라면 누굴 지키시겠습니까, 여보? 강태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청년은 지켜야 할 사람이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당장 그 청년의 신상 파악해.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어떤 형편인지 내일 오전까지 전부 보고하라고 해. 그 한마디가 민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국밥집 사장은 그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3일의 끝을 향해 허둥지둥 끌려가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지만 민우의 방 안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다. 여동생은 먼저 학교 차량을 타고 떠났고 민우는 혼자 작은 원룸 한가운데에 앉아 해고 통지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흰 종이 한 장, 볼품없지만 그 종이는 그의 생계를 통째로 밀어냈다. 오늘부터 뭐라도 찾아야지.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민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다. 그때 문이 가볍게 두드려졌다. 똑, 똑, 똑.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민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국밥집 사장에게 찾아갔던 그 관리팀 직원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이었다. 좀 더 차분하고 정중한 분위기, 그리고 마치 누군가를 대신해 온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한 남자가 먼저 말했다. 혹시 민우 씨 맞습니까? 민우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긴 한데요. 누구신데요? 남자는 신분증을 꺼냈다.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순간 민우의 몸이 굳었다.
제가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국밥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비서실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를 왜요? 비서실 직원은 잠시 말끝을 흐렸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자세한 이유는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스러웠다. 여동생이 학교 끝나기 전에 데리러 가야 해서 직원은 바로 답했다. 그 부분 전부 회장님께서 배려하셨습니다. 아동 케어 서비스 팀에서 민우 씨 여동생을 오늘 하루 맡아서 돌봐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우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걸? 비서실 직원은 그저 정중히 고개만 숙였다. 그 이유 때문에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동행하시죠. 민우는 머리를 식힐 틈도 없이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했다. 차 안에는 묘하게 편안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민우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아니면 혹시 국밥집 사장이 또 나한테 뭐라고 했나? 그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뒤섞였다. 한편 대성그룹 회장 강태성은 아침부터 비서실의 보고를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장님, 말씀하신 민우 씨, 가정 상황은 심각합니다. 현재 본인 포함 두 식구, 여동생은 지적 장애가 있고 부모는 단연 전 실종 상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 2개로 충당해 왔습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런 아이에게 밥 한 그릇 준 일로 잘렸다는 말이지. 네 회장님, 가게 사장은 해고 사유를 가게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사장의 고함 때문에 손님들도 불편해했고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입니다. 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군. 그의 눈빛은 조용히 날카롭고 단단해졌다. 차는 대성그룹 본사가 있는 건물로 향했다. 도시 한복판, 하늘 가까이 솟아오른 건물, 반짝이는 유리, 자동문 앞을 지키는 보안 인력, 서늘하고 거대한 분위기가 민우를 압도했다.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말했다. 민우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우는 숨을 참고 서 있었다. 숨소리조차 예의에 어긋날까 두려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 복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끝에서 회장 강태성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분노 대신 조용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태성은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민우 씨,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나는 대성그룹 회장 강태성일세. 민우는 덜컥 굳어버렸다. 대성그룹 회장, 그 이름은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이었다. 저 인사드립니다. 민우라고 합니다. 태성은 그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자네가 내 아내에게 국밥을 준 청년이라지. 민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모르고. 태성은
아주 작게 웃었다. 왜 사과를 하나? 자네는 잘못한 게 없네. 잘못한 건 다른 사람이지. 말은 단단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다. 아내에게 그렇게 정성껏 국밥을 퍼준 사람은 가게 사장이 아니라 자네였네. 그리고 아내 말을 듣고 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네. 민우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무슨 확신이요? 태성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 말은 민우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네. 자네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이야. 민우는 숨을 들이켰다. 순간 눈앞이 하얘질 만큼 강한 감정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 시각 국밥집 사장은 철거 예고 스티커가 붙은 가게 앞에서 충격에 빠진 채 손에 쥔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자 한 통이 떴다. 사장님, 건물주에서 가게 비우면 일정 금액 보상 검토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법무팀에서 그냥 철거 진행하랍니다. 사장은 헛웃음을 내뱉었다. 보상도 없다고? 나보고 그냥 나가라고? 그는 몰랐다. 그가 버리고 짓밟은 청년이 지금 그가 평생 잡아보지도 못한 기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둘의 운명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라는 것을. 회장실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깃든 힘은 숨만 쉬어도 느껴질 만큼 묵직했다. 민우는 회장의 앞에 앉아 두 손을 꼼꼼히 모아 쥔 채 긴장한 표정으로 있었다. 강태성은 천천히 차 한 잔을 민우 앞에 놓았다.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마셔보게.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고소한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다. 태성은 자리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민우 씨에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네. 다만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그냥 국밥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었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냥 굶고 계시길래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태성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도와준 마음이 요즘 세상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거지. 특히 자기 처지가 어려운 사람에게서 나온 배려는 더 값지네. 민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민우 씨,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 민우는 호흡을 멈췄다. 제안이요? 태성은 서류 하나를 꺼내 민우 쪽으로 밀어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있네. 집이 어려운 청년에게 주거 지원과 생활 지원, 그리고 직업 교육까지 전부 제공하지. 당신이라면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민우는 놀라서 서류를 바라봤다. 저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태성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아내가 당신을 잊지 못하더군. 그 아이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는 아내의 말에 동의했지. 민우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밥집에서 나올 때 당신이 했던 말, 아내가 그대로 전해줬네. 민우는 숨을 삼켰다. 제 마지막 손님이신 것 같네요. 그 말이네. 민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건 그냥 예의상.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그건 예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네. 그래서 자네에게 이 제안을 하는 걸세. 민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태성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네. 그저 당신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지. 민우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 말은 그동안 들었던 어떤 말보다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제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민우 씨, 당신 같은 사람이라서 받아야 하는 거네. 그 말에 민우의 어깨가 서서히 풀어졌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러내릴까봐 애써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민우의 전화가 울렸다. 여동생이 다니는 센터에서였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민우 씨 동생분, 오늘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있어요. 민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태성이 조용히 물었다. 그 아이가 당신 삶의 이유인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에게는 여동생밖에 없습니다. 잘 키우고 싶어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태성은 따뜻하게 말했다. 그 책임감 내가 높게 평가하네. 그렇기 때문에 더 도와야 한다고 결심했지. 민우는 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감정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한편 국밥집 사장은 관리팀의 재차 방문을 받고 있었다. 사장님, 가스배관도 기준에 미달입니다. 이 부분도 보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왜 갑자기? 관리팀 직원은 문서만 내밀었다. 모든 건 건물주 지시입니다. 사장님께는 3일이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을 더했다. 참고로 회장님 부부는 사장님이 했던 말과 행동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무슨 해명을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사장은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그 여자가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 그냥 정체를 밝히기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직원은 냉담하게 말했다. 그분은 사장님과 말 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셨으니까요. 그 말은 사장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국밥집 문은 아직 열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끝나 있었다. 조용한 바람만 빈 테이블 사이를 지나고 기름 냄새만 가게를 채우고 있었다. 가게를 바라보는 사장의 눈빛은 더 이상 화가 아니라 공포였다.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결과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른다. 이 무너짐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우는 회장이 건네준 서류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책상 위, 반짝이는 유리, 창밖으로 내려오는 햇빛, 그리고 자신에게 다시 열리고 있는 새로운 삶의 문. 그러나 민우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지원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할 텐데.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민우 씨, 당신은 누구보다 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이 보여준 마음,
그리고 책임감. 그건 쉽게 찾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지. 민우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저,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있나요? 지원만 받기엔 마음이 부담됩니다. 태성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나올 거라 생각했네. 우리 그룹에는 청년 직무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채용 제도가 있어. 원하면 그 길로 안내해 주지. 민우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조심스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을 말했다. 회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이 기회 절대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잘 선택했네. 그 정신 잃지 말게. 그게 자네의 가장 큰 힘이야.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순간 마음속 어느 구석에서 오랫동안 차갑게 얼어있던 공간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시각, 국밥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장은 통보받은 3일을 억지로라도 늘리기 위해 관리팀 사무실로 찾아갔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계속 중얼거렸다. 제발, 얼마만이라도, 어떻게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관리팀 팀장이 말했다. 사장님, 오늘은 무슨 용건이십니까? 사장은 허리를 깊이 굽혔다. 부탁드립니다. 3일은 너무 짧습니다. 이번 달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더. 팀장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말했다. 사장님,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회장님 지시라 우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장은 바닥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큰 분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걸 몰랐다고 이렇게 한순간에 다 빼앗기는 게. 관리팀 팀장은 말을 끊었다. 사장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내치고 직원이 도운 사람을 공개적으로 해고했습니다. 회장님 부부는 그 점을 가장 문제 삼으신 겁니다. 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도 없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취소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장의 입술이 완전히 말라붙었다. 보상도 없습니까? 팀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사장님이 하신 행동은 충분히 책임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에 강제 철거가 진행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사장의 세계는 그 말 한마디로 산산이 부서졌다. 사장은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비틀거리며 앉았다. 그 와중에도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가빠졌다. 내가 그때 그 여자를 그냥 내쫓지만 않았어도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무너진 이유는 재벌이어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다. 단지 한 사람의 인간을 함부로 대했던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관리팀 직원들이 국밥집 앞에 철거 일정 안내문을 붙였다. 빨간 글씨가 선명했다. 철거 예정. 본 건물주 지시에 따라 가게는 강제 철거됩니다. 사장은 그 종이를 찢으려다 손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끝났네. 진짜 끝났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었다. 그 순간 국밥집 유리문에 어렴풋이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남루한 외투를 입고 밥을 부탁하던 그 여인에게 그가 내비쳤던 냉담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절망의 그림자 뒤에서 또 다른 인생은 조용히 새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민우는 회장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늦겨울 햇빛이 내려왔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항상 있는 법이었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민우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그는 손에 내려앉은 서류 가방을 한 번 더 꽉 잡았다. 어제 회장에게 사인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 민우는 밤새 잠을 거의 못 잤다. 두려움, 긴장, 설렘, 그리고 벼랑 끝에서 기적처럼 잡힌 손에 대한 감사. 그 모든 감정이 서로 엉켜 밤새도록 흔들렸다. 그러나 해가 뜨자 그 흔들림은 조용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오늘부터 내 인생 다시 시작하자. 여동생도 꼭 안정시키고.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똑, 똑, 똑. 민우는 문을 열었다. 대성그룹 비서실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우 씨, 오늘 첫 교육일입니다. 회사 차량 준비해 두었으니 바로 모시겠습니다. 민우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검은 차량은 도시 곳곳을 지나 대성그룹 직업교육센터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민우는 믿기지 않는 듯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이런 곳을 오다니. 센터 건물은 현대적인 구조에 깨끗하고 넓은 유리창을 가진 그야말로 기회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당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환영합니다, 민우 씨. 오늘부터 이곳에서 기초 직무 교육과 기업 실습 준비를 병행하게 됩니다. 필요한 건 언제든 말해주세요. 민우는 감사 인사를 반복하며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문 하나가 정말로 열리고 있었다. 한편 국밥집 사장은 맨발로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차갑게 굳은 마루, 치워지지 않은 식기, 반쯤 상한 채 남은 김치통. 그는 반쯤 미쳐버린 사람처럼 계속 중얼거렸다. 이 가게는 내 인생이었어. 여기서 10년을 버텼는데 이렇게 내쫓긴다고? 문 밖에서는 관리팀 직원들이 이미 철거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창문에 빨간 스티커가 붙었고 점검을 위한 인부들이 하수구와 배관을 확인하고 있었다. 사장이 소리쳤다. 내가 나가라니까. 미안하다니까. 내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렇게 안 했지. 관리팀 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사장님, 문제의 핵심은 그분의 신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였습니다.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시피 하며 해고했습니다. 그걸 회장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장은 주저앉았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3일만이라도 더.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철거는 오늘 오후에 바로 시작됩니다. 사장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럼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직원은 그 말을 끊었다. 회장님은 사장님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님은 평생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장의 무릎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는 바닥에 손을 짚으며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나 가게 안에는 그의 울음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 시각 직업센터에서는 민우가 첫 교육을 받고 있었다. 기초직무교육, 고객응대, 기초회계, 문서 작성법. 민우는 어떤 수업이든 조용하지만 집중하는 태도로 참여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은 속삭이듯 말했다. 저 친구 잘하겠는데요? 눈빛이 다르네요. 민우는 수업이 끝나고 센터 로비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그 국밥집, 오늘 철거일이겠지. 그는 짧게 눈을 감았다. 그 가게에서 그는 상처도 받았지만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도 얻었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나는 이제 앞으로 갈 거니까. 민우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은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눈빛이었다. 교육센터에서의 첫날을 마치고 민우는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 바람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민우를 불렀다. 민우 씨. 민우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지수가 서 있었다. 아침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고 어제 국밥집에서 만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민우는 급히 허리를 숙였다. 아,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지수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머리 들어요. 죄송할 일 없어요. 오히려 제가 고맙죠. 민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지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와준 일, 그거 하나로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말은 민우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다. 남편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 제가 대신 왔습니다. 지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어제 덕분에 제가 느낀 감사의 마음이에요. 선물이라기보다는 응원의 표시죠. 민우는 당황했다. 저 이런 걸 받을 수는.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받아야 해요. 당신이 한 행동은 그만한 가치를 가졌으니까요. 민우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다. 봉투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는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다. 지수와 헤어진 뒤 민우는 잠시 한 곳에 서 있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때 어디선가 알림음이 들렸다. 띵. 관리팀에서 보낸 단체 공지였다. 민우는 무심코 눌러보았다. 거기에는 국밥집 철거 완료 보고서가 떠 있었다. 사진 속 국밥집은 이미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다. 간판은 뜯겨나가고 가게 안은 쓰레기와 잔해로 가득했다. 그리고 저 멀리 사장이 쪼그려 앉아 비닐봉지를 부여잡은 채 울고 있었다. 민우는 짧게 눈을 감았다. 그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몰락을 보는 기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시각 사장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관리팀 직원에게 달려가 절규했다. 제발 한 번만 회장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할게요. 그 여사님께도. 그러나 직원은 그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사장님, 회장님 부부는 사장님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했던 행동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입니다. 사장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냥 장사한 것뿐이야. 왜 나만? 직원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순간이 지금일 뿐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사장을 남겨둔 채 그 자리를 떠났다. 사장은 텅 빈 가게 앞에서 마치 모든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구나. 민우는 센터 앞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고 깨끗했다. 그는 천천히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자. 누군가를 내치고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 주지 말자. 내가 받은 이 카인드너스 절대 잃지 말자. 그 결심은 민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가방을 메고 센터를 떠났다. 새로운 삶의 첫날, 그는 세상 누구보다 깊이 감사하며 걸어갔다. 민우의 두 번째 교육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방을 정리했다. 좁은 원룸, 오래된 벽지, 습기가 차올라 군데군데 벗겨진 자리, 밤새 정리해도 티가 크게 나지 않는 공간. 하지만 오늘은 이 방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다. 비서실 직원이 말했다. 민우 씨, 회장님께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동생분과 함께 안전하고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실 예정입니다. 민우는 순간 숨이 막힐 만큼 놀랐다. 아니요. 그건 너무 과합니다. 저는 그냥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도. 하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말씀이 기회는 밥만 주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깔끔하고 조용한 아파트 단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자 환한 햇빛이 가득한 새하얀 거실이 나타났다. 넓은 공간, 깨끗한 주방, 여동생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바닥재, 그리고 복도 끝방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용 공간으로 꾸밀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이건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지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우 씨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마음이 우리가 더 도와야 한다고 말해주었죠. 민우는 참았던 눈물을 결국 흘렸다. 그동안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그 순간 한꺼번에 풀려버린 듯했다. 지수는 조용히 그의 등을 두드렸다. 울어도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도, 동생분도 힘들었던 날들은 지나갔어요. 같은 시각, 국밥집 철거 현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가게 내부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간판이 갈고리로 잡혀 내려오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오래된 냉장고와 조리대가 하나씩 밖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사장은 손으로 가게 입구를 붙잡고 있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관리팀 직원은 표정 없이 말했다. 사장님, 여기 계시면 더 위험합니다. 철거 기계 들어옵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한 번만. 회장님이랑 딱 한 번만.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님 부부께서는 사장님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장의 마지막 희망까지 차갑게 끊어버렸다. 사장은 드디어 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앉아 벤치에 엎드렸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가게는 철거 기계의 진동과 함께 거대한 소리를 내며 형태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사장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교만과 잔인함이 부서지는 소리이기도 했다. 그 시각 아파트에서는 여동생이 밝게 웃고 있었다. 오빠, 여기 너무 좋아. 민우는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여기서 이제 편하게 지내자. 오빠가 정말 열심히 할게. 여동생은 해맑게 웃었다. 지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민우 씨,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여동생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우는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제가 잘할게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기억할게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지 제가 함께 지켜볼 겁니다. 민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오랫동안 세상에 지지 않고 버티려 했던 조용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건네진 진짜 격려였다. 반면 국밥집 사장은 철거 잔해가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가게는 이미 반쯤 무너진 상태였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나는 나쁜 사람으로 남게 된 거지? 그는 몰랐다.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사람을 버렸고 그 대가를 받은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며칠 뒤 민우는 새로 맞춘 단정한 셔츠를 입고 대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오늘은 그가 처음으로 회사 실습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교육센터에서 배운 내용은 아직 서툴렀지만 민우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연습했고 어떤 작업을 맡게 되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환하게 인사했다. 민우 씨 오셨군요. 오늘부터는 총무팀 실습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민우는 연신 인사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팀 사무실로 들어선 순간 민우는 또다시 놀랐다. 책상들 사이 깔끔한 정리, 부드러운 조명, 서로를 존중하는 말투, 누구 하나 고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여기가 회사 맞나? 그는 잠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총무팀 팀장이 다가와 말했다. 민우 씨, 오늘 맡을 일은 문서 정리와 사내 우편 전달입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 천천히 해봐요. 아무도 민우 씨를 재촉하지 않을 겁니다. 민우는 말 그대로 숨이 놓였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것.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았다.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한편 국밥집 사장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황을 맞고 있었다. 철거가 끝난 뒤 그는 마지막으로 관리팀을 찾아가 호소했다. 제가 새로운 장소 구할 때까지 보증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보증금이라도. 관리팀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사장님, 계약상 보증금은 회수 불가입니다. 이미 가게 상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불량 관리로 인해 본사에서 유지 보수 비용이 대량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사장은 입술을 덜덜 떨었다. 그럼 난 이제 완전히 빈손이라는 말입니까?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복도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답은 하나뿐이었다. 자신이 만든 선택들, 자신이 한 말들, 자신이 내린 판단들, 그 모든 것의 결과, 그는 더 이상 그 사실을 부정할 힘도 없었다. 그때 사장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아, 부동산 사장님. 네.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자리라도 보이면. 그러나 통화 내용은 더 처참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 평판이 지금 동네 전체에 퍼져서 임대인들이 사장님에게 공간 내주길 꺼려 하십니다. 사장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다. 저는 그냥 한번 실수한 것뿐인데. 부동산 사무실의 직원이 말했다. 사장님, 사장님의 행동은 그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고 그것이 쌓여서 지금의 결과가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도 더 이상 같이 작업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사장의 귓속에서 거대한 벽처럼 울렸다.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텅 빈 하늘을 보았다. 그 하늘은 언젠가 자신이 남을 무시하며 바라보던 똑같은 하늘이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서 있는 자신의 위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 시각 대성그룹 본사에서는 민우가 점심시간을 맡고 있었다. 구내식당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내려놓았다. 치킨 가스, 샐러드, 따뜻한 국, 그리고 산뜻한 후식까지. 이런 밥을 돈도 안 내고 먹어도 되는 건가?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식판을 바라보았다. 옆자리 직원이 말했다. 민우 씨, 여기 구내식당은 맛있기로 유명해요. 많이 드세요. 에너지 필요하실 텐데.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도중 비서실 직원이 가까이 다가왔다. 민우 씨, 잠시 회장님 방으로 모실게요. 정식으로 한 말씀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민우는 놀라서 급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가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쿵쿵 뛰었다. 문이 열리고 강태성과 지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둘의 표정은 엄격함이 아닌 기대와 따뜻함이었다. 태성이 말했다. 민우 씨, 오늘 첫 실습 잘 해냈다고 들었네. 민우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당신은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얻었어요. 여기서 천천히 당신의 길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민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태성은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민우 씨, 이건 자네의 여동생 지원 계획서네. 교육비와 치료비 전액 지원, 임대보조금, 생활정착금, 전부 포함되어 있네. 민우는 숨을 멈추었다. 이런 걸 받아도. 태성이 단단하게 말했다. 받아야 한다. 그게 우리 부부가 자네에게 바라는 유일한 바람이네. 도움을 받았으면 그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게. 그걸로 충분하네. 민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약속드립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국밥 한 그릇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에 태성과 지수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며칠이 흐르자 민우는 회사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총무팀 복도에는 종종 민우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지나갔고 직원들은 그가 문서를 정리하거나 사내 우편을 배달할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민우 씨, 오늘 표정이 밝네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좋은 출발이에요. 그 말들은 민우의 가슴속 어딘가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 누군가가 자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한다는 느낌, 그 익숙지 않은 감정이 새로운 삶의 중심을 만들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우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도시를 내려다보게 됐지. 그는 웃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소공포증 없는 것 같아 다행이네. 민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지수가 서 있었다. 오늘 그녀는 차분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햇빛이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여사님, 여긴 어떻게?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말했어요. 민우 씨가 요즘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죠. 어떤 표정으로 일하고 있는지. 민우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다. 아직 서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수는 난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능력보다 마음, 경력보다 자세. 우리는 그걸 봅니다. 잠시 바람이 불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다. 지수는 민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국밥 한 그릇을 준 그날, 저는 오랜만에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한, 당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커지고 싶습니다. 지수는 따뜻하게 웃었다. 이미 시작됐어요. 당신이 밟는 모든 발걸음은 그 마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 시각 국밥집 사장은 계속되는 피해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보증금 몰수, 임대계약 파기, 철거 비용 청구,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추락. 그는 부동산을 10군데 넘게 돌았지만 그를 받아주는 임대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요즘 사장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대료 체납 위험 때문에 공간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직원에게 폭언하고 손님에게 문제 일으켰다는 소문이 많이 돌던데요. 저희 건물에서는 조금, 요즘 인터넷에도 글 올라왔어요. 사장님 이름 치면 바로 나옵니다. 건물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사장은 점점 숨이 막혀왔다. 자신의 이름이 문제인물로 낙인 찍힌 상태. 그는 바닥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 게 맞나?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이었다. 그는 아직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였다. 그는 스스로 만든 구덩이에 천천히 빠져들고 있었다. 사장은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해 관리팀 사무실로 또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팀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직원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재기할 곳도 없고.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이건 회사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건물주, 즉 회장님 부부의 의지입니다. 사장님을 이 건물에서 내보낸 건 처벌이 아니라 후속 피해 방지입니다. 사장은 얼굴을 들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입니까?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사장님, 저희 직원 중 몇 명도 예전에 사장님에게 심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같은 말로 끝났어요. 돈 내는 손님 아니면 사람 취급 안 한다. 이런 태도는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관리팀 복도를 빠져나오며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진짜 잘못 산 거였나? 하지만 대답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민우는 그날 일정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향하고 있었다. 총무팀 팀장이 그를 불렀다. 민우 씨, 오늘 굉장히 좋은 하루였어요. 직원들이 다 칭찬하더라고요. 특히 미소가 정말 좋대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미소. 민우는 부끄럽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천천히 민우 씨만의 색을 찾아가면 됩니다. 우린 오래 볼 사이니까요. 그 말은 민우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처음으로 회사에서 오래 볼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민우는 세상이 달라 보였다. 민우의 삶은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안정되고 있었다. 아침이면 햇볕이 고루 들어오는 새 아파트에서 여동생과 간단한 식사를 하고 회사 차량을 타고 교육센터나 본사로 향했다. 여동생은 재단에서 배치한 전문가들이 규칙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도와주었고 표정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다. 집에 돌아오면 여동생이 작은 공책을 펼쳐 보여주곤 했다. 오빠, 오늘 새로운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민우는 그 그림을 받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색깔은 조금 삐뚤어졌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빠도 오늘 열심히 배우고 왔어. 민우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제 그는 여동생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괜찮다.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다. 대성그룹에서도 민우가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총무팀에서는 그의 성실함과 배려심이 조금씩 인정받고 있었다. 회의 준비를 돕거나 서류를 정리할 때면 직원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우 씨, 고맙습니다. 정말 꼼꼼하네요. 민우 씨는 언제나 성실해서 좋아요. 이런 사람이 오래가죠. 그 말들은 민우에게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기분 좋은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이 말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국밥집 사장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철거가 끝난 뒤 사장은 어떤 건물에서도 임대를 거절당했고 새로운 시작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혹시 작은 자리라도 아시는 곳 있습니까? 제가 일이라도.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답은 항상 같았다. 미안하지만 우리 가게도 손님들이 민감해서 사장님 요즘 평판이 너무 안 좋아요. 건물주들이 다 알아요. 사장님 이름만 나오면 얼굴부터 찡그립니다. 저희는 문제 생길 사람은 안 데려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음을 멈췄다.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만 바라봤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했던 걸까? 그가 떠올린 건 단 한 장면이었다. 배고프다며 조심스레 도움을 요청하던 한 여자. 그녀를 향해 내뱉었던 무심한 말. 여기 구걸하는 데 아니에요. 나가세요. 그 말이 그날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가 잃은 건 국밥집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완전히 떠난 뒤였다. 그 시각 회장 부부는 오랜만에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민우 씨, 요즘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표정이 달라졌더군요. 태성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아이야. 책임감과 성실함. 그 두 가지는 어느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 지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될지 나는 아주 기대돼요. 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 국밥집 사장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지수는 표정을 굳혔다. 여러 곳에서 거절받고 있어요. 부동산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직원들도 그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아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길게 갖게 될 거예요. 태성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지. 그게 세상이야. 지수는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의 마지막 국밥 한 그릇을 지키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걸 짓밟는 사람의 결말은 당연히 달라지는 법이죠. 그날 밤 민우는 새 아파트 거실에서 여동생과 TV를 보고 있었다. 여동생은 소파에 기대어 손에 작은 과자를 쥐고 있었다.
민우는 그 아이의 옆모습을 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TV 보는 날이 올 줄 몰랐지. 여동생이 민우의 팔을 살짝 잡았다. 오빠, 요즘 웃는 얼굴 많아졌어. 나는 그게 좋아. 민우는 순간 가슴이 찌릿했다. 그 말 하나에 지난날의 고단함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오빠도 지금 참 좋다. 정말 좋아.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민우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떤 하루를 살아도 나는 오늘의 나를 잃지 말자. 누군가에게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 결심은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를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며칠 뒤 민우는 총무팀에서 특별 호출을 받았다. 민우 씨, 잠깐 회의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 말에 민우는 긴장하며 회의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팀장과 몇 명의 실무자, 그리고 비서실 직원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민우는 순간 겁이 났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팀장이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앉아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팀장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민우 씨, 교육센터와 본사 직원 평가에서 당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실성과 태도에서 만점이 나왔어요. 민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직원들은 환하게 웃었다. 네, 당신 같은 태도는 정말 드물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게 지금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래서 본사에서 민우 씨를 장기 실습 과정으로 선정했습니다. 추가 교육과 멘토링이 제공되고 모든 과정 통과 시 정식 입사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우는 말을 잃었다. 손끝이 떨려 서류를 잡지 못할 정도였다. 저 같은 사람이 정식 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그 말은 민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불꽃처럼 타올랐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은 따뜻하게 웃었다. 그 순간 민우는 알았다. 오늘 받은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문을 열고 있다는 걸. 한편 사장의 상황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철거 후 새로 찾은 임대는 모두 거절. 직원들은 전원 해산, 보증금 소멸, 심지어 일부 손님들은 사장의 폭언 영상이 찍힌 걸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 예전부터 이랬어요. 사람 취급 안 하고 돈 없으면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직원한테 막말하는 거 몇 번이고 들었어요. 저런 사람이 음식점을 했다는 게 놀랍네요. 댓글은 지옥처럼 쏟아졌다. 사장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만든 행동의 결과를 이제서야 처음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대성그룹 본사 앞까지 찾아갔다. 문 앞 경비들이 그를 막아서자 사장은 울부짖었다.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지시로 사장님은 출입 금지 대상입니다. 돌아가세요. 사장은 기둥을 붙잡으며 버텼다. 제발이요. 내가 진짜 밥 한 그릇 때문이라고 이렇게 망해야 합니까? 경비는 한숨을 쉬었다. 밥 한 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한 태도 때문이죠.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사장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시선을 외면했다. 사회는 그에게 남은 자리가 더 이상 없었다. 그 시각 민우는 회사 앞에서 여동생을 데리러 나왔다. 재단 차량에서 내린 여동생은 밝게 민우에게 달려왔다. 오빠, 오늘 그림 선생님이 나 진짜 잘한다고 했어. 민우는 동생을 안으며 말했다. 잘했어. 우리 이제 잘 되는 일만 있을 거야. 여동생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눈부시게 내려왔다. 무너질 사람은 무너지고 살아날 사람은 살아난다. 그게 진짜 세상이구나. 그는 천천히 웃으며 걸었다. 그 미소는 희망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대성그룹 본사에 특별 일정이 잡혀 있었다. 총무팀 팀장은 민우에게 말했다. 오늘은 회장님 부부가 직접 직원들과 인사 나누는 날입니다. 민우 씨도 함께 자리해 주세요. 민우는 깜짝 놀랐다. 제가요? 팀장은 웃었다. 그럼요. 회장님께서 꼭 참석시키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민우의 가슴이 뛰었다. 처음 국밥 한 그릇을 건넬 때만 해도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정갈하게 셔츠를 고쳐 입고 큰 호흡을 들이켰다. 행사는 본사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직원 수십 명이 모여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은 로비 중앙으로 회장 부부가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그 가운데서 지수는 민우를 발견하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왔네요. 오늘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우는 긴장한 채로 서 있었다. 강태성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회장을 향했다.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힘은 능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그것이 회사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민우는 회장의 시선이 잠시 자신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얼마 전 나는 한 청년의 행동을 보고 오랫동안 잊었던 형편없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고 무시당했고 배고픔을 견디며 살던 시절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런 힘든 처지에서도 누군가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우리 부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나섰다. 그 청년은 누군가에게 국밥 한 그릇을 건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로비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회장은 말했다. 그 청년이 바로 여기 있는 민우 씨입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민우에게 꽂혔다. 순간 민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민우는 작게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작게 말했다. 당신의 착함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삶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 말에 민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행사가 끝난 뒤 민우는 회사 밖으로 나왔다. 그때 건물 맞은편에 국밥집 사장이 보였다. 지저분한 옷, 지친 표정, 한 손에는 철거 잔해로 보이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민우는 그와 눈이 마주쳤다. 사장은 산산조각난 얼굴로 민우에게 다가왔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민우는 놀라 잠시 멈춰섰다. 아저씨, 저는 아무것도. 사장은 울부짖듯 말했다. 너만 그 여자를 그냥 내쫓았어도 나는 안 잘렸을 거야. 너 때문에 내 삶이 끝났어. 민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저 때문이 아닙니다. 누굴 탓하지 마세요. 정말 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장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삐걱이며 물었다. 정말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민우는 한치 망설임 없이 말했다. 네, 아저씨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한 그릇의 따뜻함을 줄 수 있었다면 아저씨 인생은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그 말은 사장의 몸을 칼처럼 베어냈다. 그는 더는 말하지 못하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사라졌다. 민우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저렇게 되지 말자. 절대 누군가를 밟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날 밤 민우와 여동생은 새 아파트 거실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밥 냄새, 조용한 TV 소리, 창밖의 도시 불빛,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민우는 식탁에 앉아 여동생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아니, 이미 괜찮아졌어. 여동생은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누군가에게 준 국밥 한 그릇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할 것이다. 오늘 사연이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민우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하루가 힘들었다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도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디오였습니다.